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577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7번에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7번에 2번에 있습니다.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 동그라미 3번 취득세 납부도 60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취득세 납부가 옛날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취득세부터 먼저 내고 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렇게 번거로운데 이제 날짜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이전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60일로 날짜도 맞춘 겁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도 578페이지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 미등기 전매의 경우도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등기한 후에 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탈세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금인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계약서 금인제도입니다. 579페이지인데요. 계약서 금인제도. 금인이라는 말이 검사하고 도장 찍는 게 금인이죠.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 보면은 이게 계약서에다 금인 도장을 찍어주면 금인 스탬프 도장을 찍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2000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줍니다. 이것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그게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인 대상의 경우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금인받습니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경우에는 금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금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세 개가 있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이 세 가지가 원래 금인받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니라도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사실상 금인을 안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금인 받아줄 일이 없습니다. 매매는 금인 안 받아도 되고요. 교환계약만 금인 받는데 교환 중개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업에 가서 교환 중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환하자고 하는 거는 자기 물건이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교환하자고 하거든요. 교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둘 다 불만이 생긴다고 해서 교환 중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현업에 가서. 그 교환은 금인받아야 되는데 승여는 중개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요. 판결도 중개 개입될 여지가 없죠.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밖에 없는데 실제 현업에서 저도 교환 중개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환은 항상 교환인 경우 딱 막교환, 등가 교환이 아니라 보통은 보충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2억짜리와 3억짜리를 교환한다고. 저한테 의뢰온 게 남대문에 있는 포장마차 불법인 거 이거 2억, 그 다음에 DMZ 안에 있는 거 땅 3억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면 서로 불만이 있어요. 이거 포장마차 산 사람은 불법이니까 철거해야 되는 거니까 쏘갔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포장마차 가지고 있던 사람 1억의 보충금을 더 줬다고 1억이나 더 줬는데 DMZ 땅 개발돼야 안 돼요? 남북 통일되면 개발돼야 안 돼요? 통일돼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세계 생물보호권역으로 50년 넘게 지금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개발 못합니다. 우리나라 마음대로 이거는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가면은 비어있는 땅 텅텅 비어있는 거 지금 허벌판 나무도 없는 산 엄청나게 많은데요. 굳이 나무 많은 이게 DMZ를 개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북한은 국가 땅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반대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 같은 데도 반대 못해. 중국도 그냥 바로 밀어버려요.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런 거 보니까 바로 그냥 탱크가 밀어버리더라고. 죽으면 죽고 사람 있어도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DMZ 땅 이런 건 사지 말라고. 개발될 통일돼도 개발 안 되고요. 우리 마음대로 통일 못하죠.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강대국의 영향이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미국 승인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요? 마음 하고 싶다고 못한다고요. 미국이 그러면 하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해야 그게 뭐 돈 벌기도 쉽고 여러 가지 무기도 팔아먹고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몇백 년 후에 우리 세상에 없고 나면. 뭐 옛날에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통일, 뭐 조선 이런 거 한 번씩 몇백 년에 한 번씩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인을 도장 찍어주는데 어디서 찍어주냐면 시군구에서 찍어주는데 읍면동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받아도 됩니다.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위임했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하는데 관할 등기소장 승인 받아야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5회 시험에 15회 때 16회까지는 출제됐는데 그 이후로 15년간 지금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 그중 하나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한 부 그리고 사본 두 부를 제출하는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된다. 자, 계약서를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세 부를 보통 개공 이렇게 세 부를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그리고 금인받아 가려면 금인계약서를 두 부를 더 복사해도 되고 작성해도 되고 이렇게 세 부를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에 만약에 이천시에도 있고 여주시에도 있고 이게 하나의 계약서에다가 여러 물건을 동시에 거래해도 되죠. 별지 목록 첨부된 거 다 거래한다 해가지고 뭐 10개를 다 적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긴 하죠. 그럼 만약에 부동산이 두 개 있습니다. 이천시에도 있고 여주시도 있고 이걸 계약서 한 장에 적었다면 이천시에 금인 신청할 수도 있고 여주시에 금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에 하려면 부본을 원래 두 통만 제출하면 되는데 한 통 더 제출해야 된다고.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 한 부 남는 거는 만약 이천시에 했다면 여주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주하고 이천은 세무서 따로따로 있어요? 여주하고 이천 세무서가 각각 분리되어 있냐고요? 제가 이 광주에 살 때도 제가 광주 여기 옆에 살 때 이천 세무서에 와서 그 뭐 신고했던 것 같아요. 광주도 없어요? 아직도? 제가 옛날에 살 때 15년 전에 살 때 그때도 없었어요. 이런 일은 뭐 시험에 이게 법무사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상. 자, 심사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옛날에는 집합건물인 경우 실질적 심사인데 다 지금은 형식적 심사죠. 즉 형식적 심사라는 건 뭐냐면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습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서 인적사항, 조건, 기한 있을 경우 조건, 기한 이것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실제 거래 가격 맞냐, 통장 입금표 보자 이런 말 안 한다고요. 다운계약서 적었는지 확인 안 한다고요. 그냥 형식적 심사만 하지 실질적 심사하지 않는다. 등기법에서도 다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등기관이. 그리고 금인 신청은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시험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 X입니다.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보면은 중개업자라고 돼 있어요. 중개업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자가 2014년도에 개업공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8년이 넘었는데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는 중개업자라고 돼 있어요. 그 전화하니까 그 잘 쓰지도 않는데 뭐 신경 자꾸 씁니까? 딴 일이나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법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다고요. 다른 법이 개정됐는데도 반영 안 된 게 많아요. 중개업자 하면 왠지 부정적 이미지죠. 청부 사례업자, 사채업자,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 느낌이 나도록 개업공개사로 바꾼 거예요. (2006년) 이후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 실명법. 지금 582페이지.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두 번째가 실명법입니다. 이 실명법은 최근 5년간 4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거의 해마다 나왔잖아요. 지금 33회 때 나왔다고 돼 있죠.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이때까지 지금 오늘 한 것 중에서 이게 출제됐다고 적힌 거 없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거짓말을 못하니까. 거짓말 못하는데 와이프가 왜 이렇게 거짓말 못하는 걸 눈치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눈치가 나는 순수해서 거짓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눈치 없다 하더라고 와이프는 그걸. 역사는 아와 피와 아오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부부간에도 투쟁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투쟁해야 쟁취하죠. 가만히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해서 도입됐습니다. 지금 금융실명제죠? 옛날에는 돈 보낼 때 애인,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근데 요즘은 실명으로 보내야 되죠. 실명으로 보내는데 남의 이름으로 보내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어플 같은 걸로 이거 보낼 때 보면 남의 이름 적어도 되던데 그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제가 보내면서도 통장 기재상에는 그래 제 이름 안 하고 제가 보내면서도 제 와이프 이름 적으니까 와이프 이름 찍히던데. 그만 그 통장이 찍히기만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오기는 하네요. 실명제 됐는데 그래 어떻게 이게 되는지 싶어서 그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83페이지 명신탁약정의 의의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입니다. 물권, 부동산 먼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물권 밑줄 치십시오. 부동산이고요. 물권만 명신탁이 성립합니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명신탁이라 한다. 부동산, 이때 부동산이란 판례가 있는데 기업의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면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이 판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하나 사줬는데 명의는 애인 명의로 했지만 내가 돈을 내가 냈다면 그건 명신탁이라고요. 자동차도 명신탁이 된다고. 어제 부동산이지만 여기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 부동산 용어가 법마다 다 달랐잖아요. 아까 우리 실거래가격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은 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 해당되지 않았죠? 자동차 같은 거는. 여기서 부동산은 자동차도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이 아니고 물권.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분하고 젊은 여자분하고 와가지고 오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내주고 이렇게 1년간 월세 다 내주고 계약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오빠가 돈은 내고 명의는 동생 명의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부동산인데 그 임대차 계약 해줬다고 명의신탁 위반이냐고 아니냐고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임대차 계약은 그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물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애인 명의로 해줬다면 돈은 내가 내고 명의신탁이라고 처벌받는다고요? 채권은 가능해요. 물건이라고 물건만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요? 제가 부동산 문 닫은 것도 그 충격적으로 세입자 그 돌아가셔가지고 문 닫은 경우도 있어요. 오빠가 돈 대주는데 또 딴 오빠 만나가지고 그 옆에 가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다가 적발돼가지고 살인사건 난 게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며칠 한 일주일 지나가서 그 주인이 자꾸 문 열어보라고 하는데 자기가 문 열어보면 되는데 무서우니까 저보고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죽은 거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막 다시는 못하겠더라. 다리가 뚫려가지고 이제 그까지도 못하겠고 그 폐업했어요.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멀리 이사 가야 돼. 가까운 데서 또 딴 오빠 만나면 안 된다고요. 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입니다. 명의신탁, 신탁이라는 건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하죠.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다만 밑줄 치세요.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원래 무효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유효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2번 명신탁 약정 및 명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제3자 밑줄 치시고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입니다. 악의의 제3자에 하나여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584페이지 명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것. 맨 위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거, 이걸 양도담보, 우리 칠판에 적어놓은 게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 하는 경우를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 채무자, 채권 금액,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했으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도 아닌데 가짜 서류 냈으면 명신탁자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호 명신탁입니다. 칠판에 2번 적어놨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 상호 명신탁은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신탁을 하면 신탁자는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신탁재산인 사실등기입니다.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명신탁 약정에서 제외된다. 요즘 지금 전세가 원룸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담보 신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출 받기 위해서 이게 신탁 등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이 건물주들이. 그러면 신탁을 했으면은 신탁 등기를 했으면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되겠죠. 그럼 수탁자,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의 신탁법에서는. 단 실명법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에요. 신탁자가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 받을 수자,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죠. 받을 수, 수탁자. 그래서 만약에 그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자의 경우 누구하고 계약 체결해야 돼요? 수탁자인 은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아니면 신탁 원부를 열람해가지고 그 수탁자의 동의가 없는 거는 계약 무효고 효력 없고 최우선 면제도 못 받아요, 세입자. 그러면 그 보증금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입금시켜야 된다고요?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신탁 원부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냥 보통 주인들이 자기가 세놓고 이런 경우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 세입자가 피해볼 가능성이 많죠. 신탁 등기되어 있으면. 그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열람해가지고
거의 다 동의받아야 되고 돈은 그 신탁회사에 입금시켜야 돼요. 조그마한 거 이거 분양하고 이런 조그마한 회사 분양할 때는 뭐 신탁돼 있다, 신탁해서 돈 맡겨놨다 이런 거 뭐 많이 강구하잖아요. 사기 안 치겠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런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이 우리 실명법상 맹신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 재건축 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에 신탁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이 수탁자고 수분양자가 신탁자입니다. 명의를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끝날 때까지 소유자는 조합이에요. 조합이 소유자라고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은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공사비 주고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이 소유자고요. 그럼 현대건설 이런 거는 그냥 시공사일 뿐이에요. 시공사. 공사비 받고 공사해 주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공사비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형 건설사들은 재건축을 많이 하려고 그래. 신규 분양, 신도시 신규 분양하는 것보다. 옛날에 신도시 신규 분양하면 잘 됐지만 지금은 또 안 되잖아요. 미분양 날 가능성이 많은데 재건축 조합은 이미 조합원들 다 있고 미분양되든 말든 건설회사는 상관없다고요. 조합이 떠나야 돼요. 소유자가.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래서 재건축 수주하려고 막 로비하고 했다가 수주 받고 나면 그때는 가불관계가 뒤바뀌어요. 완전히. 이제 건설회사가 갑이 돼버린다고. 그 둔촌 주공 같은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스토리가 조합장하고 대로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돈 주고 해가지고 공사비 더 올려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엄청나게 한 6천억인가 올려가지고. 그래놓고 조합장은 제가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명예훼손 됐으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만둬버리잖아요. 그 조합원들 보는데도 미안하니까 돈은 받았다면 그만둬버렸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조합이 비대위 이런 게 구성돼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그 인정 못하겠다. 옛날에 계약한 거 무효다. 공사비 못 올려주겠다 하니까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6천원 더 주기로 한 계약에다가 한 1조 더 얹어가지고 줬잖아요. 그 유치권 행사하고 몇 달 쉬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조합장이 돈을 받아 먹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조합장 했는데 50억 받았다더라고요. 건설회사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요. 연봉 1억 넘게 받아요. 그 재건축 하는데 한 최소한 6년 정도는 월급 받아요. 추진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건설 공사 끝날 때까지 한 6년 이상 걸린다고. 재건축 하려면. 조합장 한번 출근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지식이 있어야 돼. 돈이 되니까 그 100억 받으면 뭐 간판 가도 지금 고등학생한테 물으니까 10억만 주면 한 3년 살다 나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100억을 준다 해도 감옥은 못 가요. 못 가겠더라고. 그게 안 가본 사람이 그런 말 하는데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정신병자 돼요. 그냥 독방에 수감해 놓으면 한 6개월만 독방에 놔놓으면 정신병자 된다고. 사상범은 독방에 넣어요. 예, 경제사분들은 잡범들은 안 그러는데 독방에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김지아 시인이 그 쓴 책에 보니까 자기 6개월 독방에 있으니까 정신병자 안 되는 게 비정상이라더라고. 병만 보고 있고 이러면 정신병자 돼요. 저도 간접경험을 못하니까 이제 책을 쓰고 박삼중 스님 이런 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사형수들 그 면담해가 쓴 책 이런 걸 읽어보니까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종중 특례 584페이지 특례라는 말이 뭐예요? 특별히 예외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예외. 이 말은 요 위에 있는 세 개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명신탁 아니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신탁 이거는 명신탁에는 해당됩니다. 명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특례의 이 말은 특별히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고 원래 명신탁 무효라고 했어요 앞에. 근데 이거 배우자 간에는 무효 아니다. 효력 있다. 유효하다. 시험에 친구 간의 명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다. X죠. 친구는 조세포탈 목적 없어도 무조건 무효예요. 누구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만 유효합니다. 명신탁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면. 우리나라 이게 명신탁이 도입된 유래가 종중명신탁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땅이 다 종중 문중 땅이었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등기제도 없었습니다. 문기제도라고 해서 그냥 집문서만 주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겼어요.
일제시대 때 도입됐다고 1900 아마 2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등기제도가 도입됐다고. 왜?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에서 도입했다고요? 그럼 전부 문중 땅인데 전부 다 개인 앞으로 등기해라. 문중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된다.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는.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장손, 종손, 장남 앞으로 다 등기를 했다고요? 우리 집안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지금 큰 형님 앞에 다 돼 있어요. 모든 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동네 전부 다 우리 산이었어요. 그건 지금 제게 아니어서 신경을 안 쓰는데 뭐 공시지가는 얼마 되진 않아요. 뭐 한 10,000원 될란지 모르겠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그래도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이 저하고 형님하고 싸움 붙이려고 그 산삼밭 한다고 3억 형님 보상받았다는데 군청에서 너도 좀 받았냐 이렇게 묻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관심 없어요. 어차피 제 명의가 아니니까. 그 이제 맨날 싸운다고 그러면 집안 모이면 명절 때 집안 어른들이 이제 종중 명의로 넘기자 하니까 형님이 그거 뭐 내가 팔아먹습니까? 그거 괜히 또 돈 들여가지고 뭐 때문에 그거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하고 서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종중 어른도 없잖아요. 요즘 어른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돈이 있어야 말을 듣죠. 어른이든 아들이든 돈 있는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족혼이 말살됐어요. 종중 문중으로. 옛날에서 저도 중학교 때 문중에서 호적에서 파내겠다 해서 쫓겨났어요. 여학생 손잡고 가다 적발돼가지고. 거기 옛날엔 손잡으면 결혼해야 되고 당장 결혼 못하면 나가라. 이 동네 창피해서 못 사니까 나가라 해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물론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다행히.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또 그 이후로는 이제 보통 남편 명의로 등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부 공동재산이라도. 그러다 중개업을 해보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 팔고 다시 살 때는 전부 여자 이름으로 사더라고. 제가 소개한 건 중개한 거는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남자들 알거지 돼가지고 육교에서 돈 달라고 엎드려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부동산 누구 앞으로 그래서 등기해야 돼요? 내 앞으로. 내가 남자면 남자 앞으로, 내가 여자면 여자 앞으로, 내 앞으로 해야 되죠. 내 앞으로 돼 있는 건 남 주기는 쉽지만 남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빼앗아 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고 처벌받는다. 원래는 명신탁 무효고 원래는 처벌하는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처벌도 하지 않고 효력도 있다. 자, 585페이지입니다. 명신탁 약정의 유형과 효력인데 이자간 명신탁, 이걸 또는 이전형 명신탁 또는 양자간 명신탁 또는 제가 양자간, 두 사람 간이죠. 양쪽 간,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이자간, 양자간 등기 명신탁 또는 이전형 명신탁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민법에서 거의 한 문제 나오는 게 이게 삼자간 명신탁 요거나 또는 계약 명신탁, 이 둘 중에서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민법에서는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자간은 잘 안 나온다. 두 명입니다. 두 사람 간에. 그 다음에 신탁자가 있고 만약에 수탁자가 있으면 보통 시험에 갑을병정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법 시험에 보면 사례 중심으로. 만약에 갑신탁자가 을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도 보면 농지입니다. 옛날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 실제로 뭐 1년이나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 살아야 농지 살 수 있다고. 지금은 안 살아도 살 수 있고 사가지고 농사만 지으면 되잖아요. 이사 가가지고. 물론 이사 안 가도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 제한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거주해야 됐다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되어 있거나 이런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갑이 돈을 서울 가서 많이 벌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친구 이름으로 샀다고. 자기 이름으로 돈을 못 사니까 친구 이름으로 사놨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제 상속인들이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 명의가 이제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명의 넘겨달라고 소송을 하니까 을 수탁자가 그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법률 대리인이죠. 민사사건이니까 이거는 민법 103조 불법 원인급여다. 즉 반사회 질서적 행위다.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법 원인급여죠. 불법 원인급여는 이미 지급했으면 돌려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거는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명의 넘겨줘야 된다. 무효니까 진정 명의 회복 등기를 하거나 또는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가지고 등기를 넘겨갈 수 있다. 그게 비록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뭐 마찬가지다. 명의 넘겨줘야 된다.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103조 위반해가지고 아예 명의 못 넘겨받으면 이런 짓 안 하겠죠.
근데 대부분 판사도 다 기득권자잖아요. 판례가 반드시 진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이라고 해서 그게 모두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판례, 그래서 판례도 변하잖아요. 시대 상황이 변하면 대부분 판례도 지금은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팔아먹어 버려야 돼.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도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세 가지 명의신탁 유형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 아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옛날에는 횡령죄라고 했어요. 했다가 판례가 변경됐다고 횡령죄는 아니라고 또 지금은 모두 횡령죄 아닙니다. 옛날에는 모두 횡령죄였어요. 세 가지 명의신탁 유형이 전부. 최근에 판례가 다 변경돼서 지금은 횡령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여러분들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빨리 팔아먹어도 횡령죄가 안 된다. 횡령죄는 형사사건이니까 구속돼요. 감옥 가요. 근데 지금 아까 실명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실제 인터넷에 법률 상담을 했더라고. 변호사한테 처제 이름으로 땅을 사놨더니만 처제가 팔아쳐먹고 도망갔는데 이거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질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 됩니다. 고소하면 명의수탁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데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신탁자인 기한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다 닦아 쓰고 없다면 사실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고소하는 신탁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있으면 빨리 팔아먹으라고요. 팔아먹고 돈 다 썼으면 받아내기는, 팔아가지고 돈을 자기 이름으로, 사기꾼들은 자기 이름으로 절대 안 해놓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을 안 받아요. 돈 받아내기도 힘들고. 사기 치려고 마음먹으면 자기 이름으로 안 하겠죠. 어디 현금으로 땅속에 파묻어 놓거나 아니면 뭐 남의 이름으로 해놓으면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배임은 임무를 배반하는 겁니다.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만 무효고,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양자간, 이자간 맹신탁,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잘 나오는 게 3자간, 좀 복잡한 것, 3자간 또는 계약맹신탁,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586페이지 중간 생략형 맹신탁, 등기맹신탁 또는 3자간 맹신탁 다 같은 말입니다. 586페이지 지금 30회, 32회 때 최근에 계속 나왔죠.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자, 매도인, 뭐 가벌병정, 가벌, 보통 뭐 가벌은 이게 좀 다르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벌병 뭐 이거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이거 매도인을 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병정 이런 식으로 뭐 사례 중심으로 나오니까 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 어쨌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면 돈 주고 등기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이면 취득세도 옛날에 더 비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명의 좀 빌려달라.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이렇게 한 약정은 무효다. 근데 아까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다고 했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모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건데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할 게 없죠. 해지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을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신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명의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만약에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안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우의명명의신탁. 지금 이게 뉴스에 옛날에 많이 나온 게 MB 천암, 이 도곡동 땅, 그 다음에 내곡동 땅 이런 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언론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내곡동 땅을 사저로 나중에 퇴임하고 살려고 아들 명의로 사뒀다. 그 기자들이 왜 아들 명의로 했냐 하니까 내 명의로 하면 주변에 투기되고 땅값 올라갈까 봐 아들 명의로 해줬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수탁자잖아요. 돈은 내가 되고 내 돈이고. 그러니까 고발했다고요. 근데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명의신탁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해가지고 이 수탁자 조사받았어요. 검찰 가서 조사받았는데 너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을 산 거 맞냐 물으니까 아니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는데요. 8억 빌렸는데요. 통장 보자 입금표 보니까 현금으로 받아왔는데요. 그럼 이자는 냈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주고 왔는데요. 이자.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큰아버지 걸로 했다니까 아버지 돈 아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아니다. 빌려가지고 했다. 나중에 갚을 거다. 그래서 처벌 안 받았다고요. 그 도곡동 땅도 그 MB 천암 김재정 씨가 얼마에 샀냐면 20억에 샀어요. 수탁자가 20억에 샀다고요. 보통 우리는 이걸 자금주, 전주, 신탁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급진 말로는 스폰서라고 그래. 스폰서, 스폰. 연예인들도 스폰 하냐 뭐 이렇게 물어요. 스폰서예요, 스폰서. 돈 대준 사람. 그래서 스폰서 돈으로 샀다고요. 20억을. 근데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이 두 사람 관계를 몰랐다면 유효합니다. 현실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매도인이? 모르죠. 매도인은 돈 가져오면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벌진 않은 것 같은데 누구한텐가 스폰 받았지?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 없죠. 그래서 선의라고요. 선의인 경우 계약 유효하고요. 등기도 유효합니다. 물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했어요. 악의 제3자 두 사람 관계를 알아도 유효합니다. 횡령죄 모두 다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부당이득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매수자금 금원, 판례가 금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를 들면 도곡동 땅을 20억 주고 20억 대주 가지고 샀어요. 근데 지금 그 도곡동 땅이 매봉역 1번 출구 앞에 보면은 포스코 더샵이라고 해서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지금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은 263억에 제3자한테 팔았어. 포스코에다가. 그래서 양도소득세 빼고도 순수하게 200억이 남았어요. 원금 빼도. 그럼 200억 남은 거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20억 대줬으니까 대준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이 뭐냐고요? 판례는 1995년 7월 1일 실명법 제정 전에는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도 계약의 일종이고 유효합니다. 옛날에는 1995년 7월 1일부터 처벌한다고 이제 법이 김영삼 정부 때 도입돼 가지고요. 따라서 판례는 명의신탁이 이 실명법 제정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 200억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러나 이 실명법 제정 이후 이게 불법인 걸 알고도 이런 짓을 했다면 매수자금 대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도 그 도곡동 땅 판 거 200억 그 이자만 찾아먹고 있대. 그럼 누군지 지금도 아마 확실하게 안 밝혀졌는지도 몰라요. 김재정 씨는 이미 돌아가셨죠. 수탁자는. 천암은. 이게 그 보면은 매봉역 1번 출구 원래 도곡 사거리 있는데 그 전철이 생기기로 했다가 이 땅 바로 앞으로 출구가 바뀌었다고 전철 노선도
그러니까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신탁자일 가능성은 높죠. 그 매복역 제가 EBS 본사가 그 있어요. 제가 EBS 옛날에 녹화하러 가보면 그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옆에가 도곡사거리가 훨씬 더 그 교통요지인데도 불구하고 매복역이 약간 그 사거리에서 벗어나 있다고요. 역세권, 초역세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한 초역세권 법에는 없는데 보통 초역세권이라고 하면 300m 이내를 초역세권이라고 하고요. 보통 500m 안에를 한 역세권 이렇게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한 500m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는 뭐 지금 컴팩트 시티 김포에 짓는 거는 지금 아파트는 다 500m보다 더 떨어진 곳에 짓는다고 했어요. 500m 안에는 주상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지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쉽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일반 사람들은 좀 여기서 떨어진 곳에 살아도 된다. 자, 위반시 제재입니다. 민법에서는 이 위반시 제재가 민법에는 시험에 나온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거 벌칙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신탁자,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명의수탁자,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 신탁자 맡기는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100분의 30 고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징금은 실명 등기를 해도 과징금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 등기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이거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있습니다. 10분의 1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 경과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이 5개 법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5개 법이 있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공법에서도 건축법 같은 거는 많이 출제되죠. 이행강제금. 건축법, 장사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나머지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근데 실명법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2번 부과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10억짜리를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얼마를 뺏길 수 있냐면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최대 신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그 다음에 과징금 30%니까 3억 과징금,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10% 1억 이행강제금, 2차 이행강제금 20% 2억 하면 얼마에 총 9억 뺏길 수 있죠. 9억을. 그래서 1995년도 이게 긴급 뉴스로 부동산 실명법 금융실명제 이게 긴급 뉴스로 나왔었는데요.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충격받은 사람 엄청나게 많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정치인들 뭐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놨다가 엄청나게 많이, 이거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하면 또 도덕적으로 타격이 입으니까 그래서 많이 뺏겼다 이런 설은 있어요. 제가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별로 충격은 안 받았는데 그 당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벌칙이 시험에. 민법에서는 벌칙은 나온 적 없었습니다. 민법에서는 3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2개 중에서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9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